배고파 죽겠네. 박민준의 목소리가 한 톨의 돌멩이처럼 고인물 같던 내 마음에 툭 하고 던져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손끝에 닿는 가계부의 감촉이 차가웠다. 마치 얇은 비석 같았다. 그 위에는 한 줄 한 줄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내 피를 빨아먹은 것들이었다. 수도세 48,000원, 전기세 62,000원, 도시가스비 29,000원. 지금 너한테 말하잖아. 귀먹었어? 휴대폰에서 들려오던 요란한 게임 효과음이 뚝 그쳤다. 거실을 채우고 있던 짜증스러운 공기가 순간 응고되었다. 그의 시선이 두 개의 바늘처럼 내 등 뒤에 와서 꽂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가계부를 덮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아직. 내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 정도로. 아직?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장난해? 박민주는 금색이 최고의 농담이라도 들은 듯 목소리를 8도나 높였다. 소파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일어나는 소리였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발소리가 다가왔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찬 얼굴을 마주했다. 꼬박 485일 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속 불길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두꺼운 돌판을 밀어젖히고 유황 냄새를 풍기며 터져나왔다. 장을 안 봤는데 어떡해? 박민주는 잠시 멍해졌다. 늘 요구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던 그의 두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더 짙은 짜증으로 뒤덮였다. 안 봤으면 지금 사오면 되잖아. 집 앞 24시 마트 있잖아. 빨리 좀 다녀와. 나 배고파 죽겠다고. 그는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돈 없어. 나는 이 두 단어를 뱉어냈다. 마치 얼음 두 조각을 뱉어내는 기분이었다. 돈이 없어? 그는 비웃었다. 입꼬리가 비아냥거리듯 휘어졌다. 이서아, 너 지금 기억상실증 연기하냐? 어제 월급 380만 원 들어왔잖아. 응, 어제 들어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건 내가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번 내 돈이야.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무슨 뜻이야? 그게? 그는 키로 나를 위압하려는 듯 몸을 숙였다. 말 그대로 내 월급은 내 돈이야. 이 집 생활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식비 전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미쳤냐? 박민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침이 내 얼굴에 튈 뻔했다. 내 월급은 엄마가 관리하시기로 했잖아. 전부 결혼 전에 약속했던 일이잖아. 이제 와서 옛날 얘기 꺼내는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약속했지. 나는 이 세 글자를 되뇌었다. 혀끝에서 비꼼의 쓴맛이 느껴졌다. 그래, 약속했었다. 결혼 전 그의 약삭빠른 어머니, 눈가주름 하나하나에 주파날이 숨겨져 있는 김정숙 여사가 내 손을 잡고 얼마나 진심 어린 연기를 했던가. 서아야, 우리 민준이가 속이 깊지를 못해서 돈을 헤프겠어. 앞으로 걔 월급 통장은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해줄게. 너희 집 살 때 보태주려고. 내 월급으로는 너희들 생활비하고 여자가 더 꼼꼼하니까 살림도 잘할 거고. 그때 나는 정말 세상 둘도 없는 멍청이였다. 아들 월급 통장을 손에 꽉 쥐려는 시어머니를 사려 깊다고 생각하다니. 30살이나 된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엄마에게 돈을 맡기는 걸 효심 깊은 거라고 생각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순진한 게 아니었다. 교활한 거였다. 그들 가족은 처음부터 계산이 서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를 들이는 건 알아서 돈 벌어오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주는 움직이는 ATM기를 집에 들여놓는 것과 같다고. 이서아, 경고하는데 괜히 시비 걸지 마. 박민준의 손가락이 내 코끝을 찌를 듯했다. 빨리 밥이나 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남자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위를 잡아야 한다고. 밥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님 말씀은 다 금과 옥조시지?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럼 지금 당장 어머님 댁으로 꺼져서 밥 해달라고 해.
박민주는 이런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동그래진 그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너, 돌았구나. 진짜. 돌았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허리는 창처럼 꼿꼿이 폈다. 민준 씨, 결혼하고 지금까지 1년 3개월, 485일. 당신 월급 통장. 난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해봤어. 매달 칼같이 당신 어머니 김정숙 여사님 개인 계좌로 다 들어갔지. 이 집 월세 120만 원, 관리비, 공과금, 쌀, 반찬, 어느 것 하나 내 월급에서 나가지 않은 게 없어. 심지어 작년에 어머님 환갑 선물로 사드린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 그것도 내가 긁은 신용카드 할부. 다음 달에야 겨우 다 갚아. 내 월급 380 많아 보이지. 근데 난 매달 거지처럼 살았어. 립스틱 하나 새로 사는 것도 반나절을 고민해야 했다고. 당신은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발 올리고 휴대폰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 말고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단숨에 말을 쏟아내고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손뭉치가 드디어 불에 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숨 막히고 아팠지만 속은 후련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돼지 간처럼 검붉어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동안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건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내 월급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당연한 거잖아. 어머님이 당신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내가 왜 당신을 부양해야 하지? 심지어 당신 어머니까지 덤으로? 내 가슴속 불길이 확 하고 더 거세게 타올랐다. 우리 엄마를 부양한다니 말이 심하잖아. 엄마가 우리 돈 모아주는 게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애 낳으려면 다 돈이잖아. 박민주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가 어머니에게 배운 캐캐묵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 그 소리, 우리 좋으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희망 고문만 거의 2년째다. 나는 그 희망의 찌꺼기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고 그 희망을 그리는 연기에 눈물만 흘렸다. 그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아 큰 집을 살 수 있도록 이 집의 모든 생활비는 반반씩 하자. 뭐라는 거야? 박민주는 내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더치페이. 나는 판결문을 읽듯 또렷하게 말했다. 월세 120만 원이니까 당신이 60만 원. 이번 달 관리비랑 공과금 합쳐서 18만 2천 원 나왔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9만 1천 원 보내. 다음 달 식비는 60만 원으로 예상하니까 먼저 30만 원 보내줘. 나는 그에게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페이 송금 코드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QR코드가 불빛 아래 차갑게 번쩍였다. 자, 박민준 씨, 송금하시죠. 박민준은 그 QR코드를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괴물 보듯 쳐다봤다. 몇 초 후 그는 내 휴대폰을 거칠게 쳐냈다. 이서아, 너 진짜 미쳤냐? 나랑 돈 계산을 해? 내가 네 남편이야. 휴대폰이 퍽 소리를 내며 카펫 위로 떨어졌다. 액정은 멀쩡했지만 내 마음은 그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남편? 나는 허리를 숙여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액정 위 있지도 않은 먼지를 닦아냈다. 당신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는 돈 대주고 식모살이 하면서 온갖 구박 다 참아내는 사람의 동의어야? 그렇지? 나는 고개를 들어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민준 씨, 오늘 확실히 말해둘게. 오늘부터 집안 생활비 반반씩 하든가. 당신 월급은 당신이 직접 어머니한테 가서 받아와. 못 받아와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집에 당신이 내야 할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내놔. 그게 아니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 생활비 없으면 밥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집안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쨌든 난 이제 못 해먹겠다고. 마지막 말은 지극히 평온하게 내뱉었지만 마치 수중 폭탄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못 해먹겠다고? 좋아, 좋아. 이서아, 너 아주 대단해졌어. 밥 안 한다 이거지? 그럼 다 같이 굶어. 누가 먼저 못 버티나 보자고. 그는 소파에 있던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거칠게 쾅 닫고 나갔다. 그 엄청난 소리에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흔들렸다. 사진 속 나는 달콤하게 웃고 있었고 그는 나를 안고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금 보니 참으로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차가운 거실 한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닫히지 않은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내 얼굴에 명멸하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광대의 얼룩진 분장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대체 뭘 바랐던 걸까? 그가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그가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는 것? 아니면 그와 그의 어머니가 나를 바보 취급하며 계산하는 것을? 복도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마치 전투의 북소리 같았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 특유의 날카롭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세상에, 미쳤어, 미쳤어. 내가 저 계집애 조신한 년 아니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민준아, 걱정 마. 오늘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줄게.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내가 어떻게 손봐주는지 똑똑히 보라고. 이렇게 빨리 본 게임이 시작되다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 뒤로 갔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느다란 안전고리를 조용히 걸기 위해서였다. 쾅, 쾅, 쾅. 문을 부술 듯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이서아, 문 열어. 당장 기어나오지 못해.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와 고막을 찔렀다. 박민주는 어머니 뒤에서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듯 목소리가 커졌다. 서아야, 엄마 오셨어. 빨리 문 열고 사과드려.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댔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전해오는 진동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사과요? 나는 문 너머로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듣기에는 충분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문 밖의 소란이 잠시 멈췄다. 이내 김정숙 여사가 팔도는 더 높아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문 안 열겠다 이거지? 좋아. 민준아, 열쇠 수리공 불러. 지금 당장 이 문 따버려. 내가 오늘 기어이 들어가서 봐야겠어. 내 아들 집에 내가 못 들어가? 엄마, 그건 좀. 박민주는 망설이는 듯했다. 뭐가 좀 그래.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저 이서아, 남의 집 성씨 가진 년이 어디 감히 차지하려고 들어.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 집은 내가 계약했고 월세도 매달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냈다. 결혼할 때 그들 집안은 돈 없다며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단 월세로 살자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 집이 되었다고? 지금 당장 전화해. 김정숙 여사가 문 밖에서 재촉했다. 박민준이 번호를 찾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문을 확 열어젖혔다. 안전고리가 철컥 소리를 내며 문틀에 매달려 흔들렸다. 문 밖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계속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고 있었고 박민주는 그 뒤에서 화면이 켜진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다. 내가 갑자기 문을 열자 두 사람은 모두 멍해졌다. 김정숙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 약삭빠른 삼가간이 위아래로 나를 엑스레이처럼 훑었다. 코로 흥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쭈, 나올 용기는 있나 보네. 난 네가 거기서 거북이처럼 평생 숨어 지낼 줄 알았지. 그는 나를 밀치고 여왕처럼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내가 방금 깨끗하게 닦은 바닥을 밟으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마치 자기 영역을 순찰하는 늙은 암탉 같았다. 박민주는 그 뒤를 따랐고 시선을 피하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서아, 너 지금 내 꼴 좀 봐. 김정숙 여사가 내 코를 가리키며 본격적으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못 얻어먹게 하고 아내라는 사람이 잘하는 짓이다. 제가 왜 밥을 안 했는지 어머님 귀한 아드님께서 제대로 말씀 안 드렸나요? 나는 평온하게 그를 마주봤다. 말했지. 그깟 푼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김정숙 여사의 침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결혼한 여자가 돈 벌어서 남편한테 안 쓰고 이 집에 안 쓰면 도대체 누구한테 쓰려는 건데? 친정에 갖다 바치려고? 제 돈은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제 자유예요. 나는 그를 보며 한자 말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아드님 월급 통장을 거의 2년째 들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생각이세요? 관에 들어가실 때까지요? 김정숙 여사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털을 곤두세웠다. 목소리가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로워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들 돈 갖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똥오줌 다 받아내며 이만큼 키워놨는데 아들이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효도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피땀 어린 돈까지 묶어서 효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생각에는 며느리를 얻는다는 게 박씨 집안의 월급까지 가져오고 공짜로 일해주는 장기 식모 하나 드리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정숙 여사는 화가 나 가슴을 심하게 들썩이며 박민준을 가리켰다. 민준아, 들어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눈꼽만큼도 없잖아. 박민준은 어머니의 호통에 즉시 태엽감은 인형처럼 나를 향해 소리쳤다. 이서아,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또 이렇다. 언제나 이랬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충견처럼 흔들림 없이 어머니 편에 섰다. 흑백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모자간의 정만 중요했다. 나는 법적인 남편인 그를 보며 낯설고 서늘한 기분만 들었다. 박민준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요.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당신 마음속에도 내가 버는 돈은 집안을 부양하는 데 쓰는 게 당연하고 당신이 버는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모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박민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변명했다. 그건 다르지. 엄마가 우리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했잖아. 모아주신다고? 나는 비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통장은요? 카드는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가고 지금 총 얼마가 모였는지 내가 숫자 하나라도 알아요? 김정숙 여사님, 그 카드 거래 내역 뽑아서 우리 다 같이 감상 한번 해볼 용기는 있으세요? 김정숙 여사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말을 가로채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건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네가 뭔데 보여달라는 거야? 네가 뭔데? 박씨 집안 돈.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나올 뻔했다. 좋아요. 정말 잘 말씀하셨네요. 그게 당신들 박씨 집안 돈이라면 저 같은 타성바지는 더더욱 제 돈을 당신들 박씨 집안에 바칠 이유가 없겠네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식탁으로 걸어가 내 가방과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 휴대폰을 챙겼다. 오늘부터 이 집 모든 생활비는 반반입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내야 할 목 매달 잊지 말고 보내세요. 보내기 싫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분노로 일그러진 김정숙 여사의 얼굴에 멎었다. 어머님, 귀한 아드님 월급 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아드님 먹고 자고 입는 거 전부 책임지세요. 저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문으로 향했다. 어디가? 거기 안 서. 박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나를 막으려 했지만 김정숙 여사가 그를 붙잡았다. 냅둬. 갈 테면 가라고 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내 아들 없으면 저게 뭐가 되겠어. 문고리를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도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불어와 얼굴이 서늘했다. 손으로 만져보니 결국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고 김정숙 여사의 악담 때문도 아니었다. 억울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바보처럼 참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나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가방 속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설정된 벽돌처럼 윙윙 울렸다. 보지 않아도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번갈아거는 전화일 것이다. 처음에는 협박, 그 다음은 욕설, 마지막에는 너를 위해서라는 가식적인 충고 몇 마디를 하겠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보지도 않고 바로 무음으로 바꿨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머릿속은 끓는 죽처럼 복잡했다. 결혼 초 나도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다. 둘이 함께 노력해서 이 월세방을 따뜻함으로 채우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우리만의 집으로 바꾸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박민주는 어머니 소나기에 꽉 잡힌 마마보이였다. 주관도 없고 책임감도 없었다. 김정숙 여사는 강압적이고 이기적이며 계산에 능한 시어머니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공짜 ATM기였다. 나의 헌신은 그들 눈에 당연한 것이었고 나의 서러움은 그들 눈에 어이없는 투정이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돈 내고 일하는 외부인이었을 뿐이다. 오늘에서야 가계부의 그 눈에 띄는 적자를 보고 주머니 속 푼돈을 만져보고 나서야 나는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이런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들이 완전히 바뀌거나 내가 완전히 떠나거나. 나는 주소록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나 서아야. 혹시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떨림이 묻어 있었다. 전화기 너머는 내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김유나였다. 그녀는 내 목소리가 이상한 걸 바로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말했다. 주소 카톡으로 보내. 나 지금 바로 차 끌고 데리러 갈게. 무슨 일이야? 그 마마보이랑 싸웠어? 코끝이 찡해지며 다시 눈물이 날 뻔했다. 이번엔 그냥 싸운 게 아닐지도 몰라.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금방 갈게.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다행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나를 먹여 살릴 직장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있었다. 김유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홀린 듯 박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어봤다. 긴 대화 목록을 몇 페이지나 위로 올려봤다. 대부분 내가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먹어? 관리비 내야 해. 내가 돈 보냈어. 당신 셔츠 다려놨어. 옷장에 있어. 그의 답장은 항상 전보처럼 짧았다. 알았어. 바빠. 가끔 긴 답장이 올 때면 일이 너무 힘들다는 불평이거나 어머니가 하신 주옥 같은 명언을 옮기는 내용이었다. 달콤하다고 할 만한 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대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찼다. 조건이 비슷하다는 허울 좋은 말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나 스스로 결혼이라는 무덤으로 뛰어들면서 그의 뼛속 깊이 밝힌 나약함과 이기심을, 그리고 그의 가족이 가진 숨막히는 통제욕과 계산적인 면을 애써 외면했다. 김유나의 차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다가왔다. 두 줄기 따뜻한 빛처럼 내 앞에 작은 어둠을 밝혔다.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려 벤치에 넋놓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서아야, 너 왜 이래? 나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하루 종일 굶었더니 걸을 힘이 없네. 일단 우리 집부터가.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어도 밥부터 먹고 얘기해. 그녀는 두말 없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고 가방을 들어주었다. 김유나의 오피스텔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뜨끈한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따뜻한 꿀물도 한 잔 타주었다. 내가 개걸스럽게 찌개 한 그릇을 싹 비우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 박민준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번엔 장난 아니네. 나는 따뜻한 물컵을 들었다. 차가웠던 손가락이 조금씩 녹았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가 2년 동안 쥐고 있던 월급 통장부터 나의 모든 희생이 기록된 가계부, 그리고 오늘 밤 완전히 얼굴을 붉혔던 폭발까지. 김유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컵 속에 물이 출렁였다. 미친, 저것들은 무슨 흡혈귀 집안이야? 박민주는 남자 맞아? 월급은 다 엄마 주고 너 혼자 집안을 먹여 살리게 해? 그래놓고 밥 안 했다고 화낼 낯짝이 있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지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참기는 개뿔. 김유나가 거칠게 말했다. 서아야,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방관이야. 네가 참을수록 저것들은 널 더 우습게 보고 네가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이건 그냥 널 마음대로 짜낼 수 있는 호구로 보는 거잖아.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는 안 참으려고. 그럼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김유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그보다는 지지의 마음이 더 컸다. 이혼. 이 두 글자가 천근만근 돌덩이처럼 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무겁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1년 넘게 함께 살았다. 어느 정도의 익숙함과 미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해방의 희망을 본 가벼움이 더 컸다.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생활비 반반은 내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만약 그가 그것조차 못하거나 입으로만 약속하고 뒤로는 딴짓을 한다면 그럼 정말 이혼밖에 길이 없을 거야. 뒷말은 하지 않았지만 유나는 알아들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이 따뜻하고 힘있었다. 서아야, 겁먹지 마.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무조건 널 지지해. 그런 분간 못하는 마마보이. 이혼 안 하면 뭐해? 설날에 세뱃돈 주려고 데리고 살아? 그날 밤 나는 유나의 집 객실에서 잠을 잤다.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전화와 카톡은 밤새도록 쏟아졌다. 나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고 하나도 받지 않았다. 결국 귀찮아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진정이 필요한 건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다. 나는 전례 없이 회사에 반차를 냈다. 그 집이라는 곳에 가서 갈아입을 옷과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다.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내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어젯밤 김정숙 여사의 그 날카롭고 비열한 얼굴과 박민준의 당연하다는 듯한 고함을 떠올리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망설임마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문을 열자 짙은 라면과 담배 냄새가 섞인 시큼한 냄새가 확 끼쳐왔다. 거실은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배달 음식 용기와 라면 봉지가 탁자를 가득 메웠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심지어 몇 개는 옆에 있는 과일 접시에 꽂혀 있었다. 박민주는 구겨진 잠옷 차림에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소파에 널브러져 게임을 하고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아주 희미한 당황스러움까지. 이제야 들어오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어젯밤의 그 폭발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침실로 걸어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따라 들어와 문틀에 문지기처럼 기댔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친구 집.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자주 입는 옷 몇 벌을 접어 캐리어에 넣었다. 남자야, 여자야? 그는 즉시 따져 물었다. 말투에는 신문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박민준 씨,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남편? 아니면 자기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바친 아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내 말에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바꾸어 나를 설득하려 했다. 서아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좋아요. 나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고 일어섰다.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 월급 통장을 언제쯤 어머니한테서 받아올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집안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 건지? 박민주는 또다시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우물쭈물 말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사실 다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그러셨어. 우리가 진짜 집 살 때가 되면 한 푼도 안 빼고 다 주실 거라고. 또 그 소리, 똑같은 말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다. 민준 씨, 그런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당신은 믿어요?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어머니가 당신 월급 통장 가진 지 2년이 다 되어 가요. 통장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안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알아요? 물어본 적은 있어요?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난 안 물어봤어. 우리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못 믿어. 나는 비웃었다. 비웃음 속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이 믿는 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안 믿어요. 그러니 생활비 반반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짐을 챙긴 캐리어를 들고 그를 지나쳐 나가려 했다. 서아야. 박민준이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았다. 말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만 좀 해. 제발. 어제 엄마가 말씀이 좀 심하셨던 거 알아. 하지만 어른이시잖아. 네가 가서 고개 숙이고 사과드리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예전처럼 내가 계속 노예처럼 일하고 당신들 모자는 계속 편하게 받아먹고 나는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박민준 씨, 잘 들어요. 나는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반반씩 내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보든가. 말을 마치고 나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캐리어를 끌고 이 숨막히는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벼워졌다. 유나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켜는 것이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경쟁하듯 쏟아져 들어왔다.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 외에도 모르는 번호 몇 개가 있었다. 나는 무시하고 먼저 침착하게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서류에 기재된 비상연락처를 박민준에서 김유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박민준과 김정숙 여사의 모든 연락처,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을 모두 차단 목록에 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유나가 퇴근하며 내가 좋아하는 족발과 과일을 한가득 사왔다. 어땠어? 짐 가지러 갔을 때 반응이 어땠어? 그녀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궁금해했다. 뻔하지 뭐. 가서 자기 엄마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계속 공짜 식모 노릇이나 하라는 거지. 나는 족발 한 점을 씹었다. 매운맛에 입술이 얼얼했지만 속이 시원했다. 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 아가씨야. 유나가 즉시 걱정스럽게 당부했다. 그런 집안 상대할 때는 네가 한 발 물러서면 걔들은 10발은 더 들어와.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단호했다. 마음이 약해진다고? 상처투성이가 된 후에 내 마음은 이미 돌보다 더 단단해졌어. 그 후 며칠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며 유나와 함께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었다. 그 끔찍한 일들이 없으니 사람이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해졌다. 물론 가끔 밤이 깊어지면 지난 2년의 희생이 떠올라 바보 같고 허무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금요일 오후 엄마의 전화가 그 평온을 깼다. 서아야, 내 그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한테 방금 전화 왔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걱정이 가득했다. 너랑 민준이랑 싸우고 집 나갔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정숙 여사는 결국 이 수법을 썼다.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 우리 부모님 쪽으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어른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엄마,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다툼이야. 나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무심코 얼버무렸다. 작은 다툼인데 별거를 해? 집까지 나왔다며 엄마는 분명 믿지 않으셨다. 목소리가 엄해졌다. 서아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민준이 그 자식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니? 아니면 또 그 엄마가 너 속썩였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일의 전말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물론 가장 듣기 싫었던 다툼과 욕설은 빼고 월급 통장과 생활비 반반 문제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진술했다. 엄마는 다 듣고 나서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신호가 끊긴 줄 알았을 정도로 내 마음도 불안해졌다. 서아야, 엄마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말투는 놀랍게도 진지하고 평온했다. 이번 일 네가 잘했다. 나는 멍해져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엄마가 대부분의 전통적인 부모님들처럼 가와만 사성을 외치며 참고 살라고 하실 줄 알았다. 엄마, 민준이 그 아이 처음엔 참 성실해 보였는데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줄은 몰랐구나.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 엄마는 더하고 에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다. 엄마, 저 안 원망하세요?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인 거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내가 널 왜 원망해? 내 딸이 하늘 같은 서러움을 당하고도 바보같이 집에 말도 못한 걸 원망해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애틋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아야, 명심해. 엄마 아빠가 너 힘들게 키운 거 남의 집 가서 종살이하고 구박받으라고 키운 거 아니야. 인생은 둘이 같이 꾸려나가는 거야. 그렇게 억울하게 살바해야 차라리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나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박민준이 남편으로서 그 정도 책임감도 없으면 그런 남자는 버려도 괜찮아. 엄마의 말은 정심환 같았고 따뜻한 물결 같았다. 순식간에 나의 모든 위장과 강인함을 무너뜨렸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한테 뭐가 고마워. 엄마의 말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애틋함이 가득했다.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고 밖에서 지내는 게 불편하면 집으로 와. 기억해, 엄마 아빠 집은 언제나 내 집이고 네가 돌아올 곳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따뜻하고 서러운 눈물이었다. 나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나에게는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일 친구가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주말 나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이상 계속 유나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나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빨리 찾아야 했다. 몇 군데를 본 후 회사에서 멀지 않은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다. 월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막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려는데 지역번호가 찍힌 유선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아 씨 되시죠?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여기 5호동 가정문제상담소의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투는 특유의 공적인 부드러움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이서아 씨와 남편 되시는 박민준 씨 사이의 가정불화 문제로 박민준 씨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의 의뢰를 받아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혹시 중재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가정문제 상담소, 나는 김정숙 여사네 가족의 기상천외한 수법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주민센터에 하소연하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상담소까지 찾아갔나? 이런 준공식적인 기관을 이용해 나에게 압력을 가하고 굴복시키려는 속셈인가? 위원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 사적인 일이니 패 끼치고 싶지 않네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다. 에이, 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도 화목한 법입니다. 그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 관료적인 말투를 시작했다.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갈등이든 앉아서 터놓고 이야기하면 풀리는 법입니다. 박민준 씨와 어머님께서도 꼭 선생님과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 해결이요? 좋아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 조건은 간단해요. 첫째, 박민준 씨 월급 통장 반드시 어머니에게서 돌려받아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집안의 모든 생활비 우리 부부 두 사람이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분들 동의하십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가차없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이 선생님, 가족끼리 돈 얘기하면 정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남편 월급을 어머니가 대신 관리해주는 건 많은 가정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아들이 효심이 깊고 감사할 줄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나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만약 효도의 전제가 며느리를 끝없이 착취하는 것이라면 그런 효도는 사양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의 중재 전제가 저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중재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선생님, 그런 태도는 좀... 제 태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요구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가 법원에서 뵙죠.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속이 부글거렸지만 동시에 나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들이 외부의 힘을 동원해 나를 압박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이미 손에 쥔 기득권을 얼마나 포기하기 싫어하는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유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흥분해서 나를 꽉 안아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잘했어, 서아야. 그렇게 해야지.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상담소까지 찾아가. 자기들이 약자인 줄 아나 봐. 새로운 집은 다음 주에야 입주할 수 있어서 며칠은 유나네 집에 더 머물렀다. 월요일 회사 일이 바빠 정신이 없었다.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후 3시쯤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갑자기 내선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예약 없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결국 찾아오고야 말았다. 김정숙. 회사 1층 로비로 내려가니 역시 그녀가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은 듯 제법 괜찮아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밴 날카롭고 비열한 인상은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야, 겨우 찾았네. 이 아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차단하고 엄마가 얼마나 격했는 줄 아니? 나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무슨 일이시죠? 얘 좀 봐. 아직도 엄마한테 화가 났네. 그녀는 말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시 굳어지며 어색함이 스쳤지만 이내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서아야, 며칠 전에는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말이 너무 심했고 태도도 안 좋았어. 오늘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알았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김정숙이 먼저 사과를 하다니 나는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았다. 무슨 용건이신지 말씀하세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쁩니다. 나는 그녀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별일 아니야.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금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너랑 민준이랑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남들한테까지 알릴 필요는 없잖니. 안 그래? 그 상담소 김위원이라는 사람이 어제 또 전화했더라. 네가 성격이 너무 드세서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이게 남들 보기 부끄러운 일 아니니? 역시 그 일 때문이었다. 제가 성격이 드센 게 아니라 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와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아이고, 무슨 원칙은 원칙이야. 김정숙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졌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계산을 하니? 네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민준이가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30 넘은 아들이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바칠 때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얼굴 들기 부끄럽지 않으셨나 보죠? 나는 가차없이 반문했다. 김정숙은 내 한마디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간장색으로 변했다. 주위에서 지나가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억지로 화를 억누르고 간곡한 표정으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서아야, 엄마가 부탁할게. 응? 민준이랑 잘 지내. 어서 집으로 돌아와. 여자애가 밖에서 지내는 게 보기 좋니? 소문나면 사람들이 흉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나는 시계를 봤다. 저 곧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별일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위층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서아. 김정숙이 내 등 뒤에서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지금 사람 무시해? 똑똑히 들어. 오늘 나랑 같이 안 돌아가면 내가 너희 회사 대표님 찾아가서 직접 따질 거야. 세상에 너처럼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남편 이해할 줄 모르고 돈 문제로 남편 들들 볶는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다들 보게 할 거라고. 또 그 수법. 행패 부리기, 협박하기, 언제나 이 두 가지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좋아요. 가서 말씀하세요. 마침 저도 제 상사와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제 월급 500만 원 넘는 남편이 어떻게 자기 월급을 한 푼도 남김없이 어머니께 맡기고 저 혼자 제 월급 380만 원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집을 먹여 살렸는지요. 가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를 비난할지 아니면 어머님 귀한 아들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할지 한번 판단해보라고 하세요. 김정숙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 앞에서 늘 순종적이던 내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는 손을 분노로 떨며 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다. 보안팀. 나는 다가오는 보안요원에게 김정숙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저희 회사 방문객이 아니신데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네요. 밖으로 모셔다 주시겠어요? 보안요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퇴장 요구와 김정숙의 분노에 찬 욕설 속에서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손바닥에 땀이 약간 났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례 없는 흥분 때문이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흥분. 저녁에 유나의 집에 돌아와 나는 오후에 장거를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유나는 듣고 나서 소파에서 구르며 웃었다. 눈물까지 흘렸다. 대박, 서아야. 너 드디어 각성했구나. 그럼 마녀한테는 자비 베풀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웃고 나서 그녀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근데 걔가 진짜 막 나가서 회사에 소란 피우면 어떡해? 그러라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난 잃을 게 없어. 오히려 체면 차려야 할 사람은 박민준이지. 그는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그 후 며칠은 다시 평온했다. 김정숙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박민준도 다른 경로로 연락해오지 않았다. 협박과 회유가 모두 실패하자 그들 모자도 잠시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금요일 나는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로 순조롭게 이사했다.
방은 하나였지만 남향 창문 덕분에 집안 가득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하고 짐을 정리하고 새로 산 화분과 장식품을 배치했다. 하루 종일 바빠서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충만하고 행복했다. 이게 바로 내 집이었다.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토요일, 나는 늦잠을 푹 자고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하며 책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의아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 밖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신선해 보이는 수입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깨끗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도 손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여기를 어떻게 찾았지? 부동산? 무슨 일로 온 거지? 나는 30초는 좋게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문틈 사이로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박민주는 나를 보자 무심코 시선을 피했다. 그러고는 손에 든 과일을 앞으로 내밀었다. 서아야, 너 보러 왔어. 봤으면 이제 가. 나는 무표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아, 잠깐만. 박민준이 다급하게 손으로 문을 막았다.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저자세가 묻어 있었다.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5분만.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나는 그를 쳐다봤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조금 마르고 초췌해진 것 같았다. 그가 입고 있는 티셔츠는 작년 여름에 내가 사준 것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찔렸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가 했던 짓과 했던 말을 떠올리자 그 미미한 부드러움은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다. 무슨 얘기? 나보고 돌아가서 당신들 집 혹은 노릇이나 계속하라는 거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 아니야. 박민준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얼굴에 어색함과 갈등의 복잡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큰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생활비 반반, 나 동의할게.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솔직히 좀 의외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월급 통장도 내가 엄마한테서 받아올게. 정말 해가 서쪽에서 떴나. 나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며 그의 익숙한 얼굴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말하기 힘든 난처함과 당혹감이 더 많았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데? 나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어 차갑게 물었다. 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다. 요 며칠 혼자 집에서 밥 먹는데 배달 아니면 라면이었어. 비싸고 맛도 없고 관리비 고지서가 문에 붙었는데 어디 가서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벗어놓은 옷들은 화장실에 쌓여서 곰팡이가 필 지경이야.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더럽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엄마한테 와서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밥 한 끼 해주고 빨래만 해주고는 다른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가셨어. 그러면서 나더러 남자애가 왜 이렇게 쓸모없냐고 하시고. 알겠다. 그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었다. 나라는 공짜 식모가 없어지자 그의 삶이 순식간에 밥상 차려주고 옷 입혀주는 천국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다.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생활고 때문이었다. 웃기지만 이것도 시작이라면 시작이다. 들어와. 나는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다. 박민주는 마치 특별 사면이라도 받은 듯 황급히 들어와 과일을 현관 신발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거실 중앙에 서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다. 앉지도 못했다. 나는 문을 닫고 그에게 물도 주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생활비 반반에 동의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각서를 쓰자. 그리고 월급 통장. 언제 받아올 생각이야? 어떤 방식으로? 못 받아오면 어쩔 건데? 내가 던진 연이은 질문에 박민준의 막 풀렸던 신경이 다시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는 울상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서아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 성격에 절대 동의 안 하실 거야. 쉽지 않을 텐데.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나는 가차 없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못 받아오면 생활비 반반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박민준이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아니야, 받아올게. 받아오면 되잖아. 그는 이를 악물었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나 오늘 밤에 바로 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꼭 카드 받아올게. 좋아. 그럼 연락 기다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리고 당신이 이사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발생한 생활비는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과거는 묻지 않을게. 하지만 이번 달부터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해야 해. 알았어. 다 내 말대로 할게. 박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 선생님께 훈계를 듣는 초등학생 같았다. 그의 이 우유부단하고 주관 없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재결합의 기쁨은커녕 깊은 슬픔만 밀려왔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이런 상업적인 협상 방식으로 겨우 유지되어야 한다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가 첫 발을 내디뎠으니 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평생을 약삭빠르게 계산하며 살아온 내 시어머니가 아들이 재정권을 회수하려 할 때 어떻게 나올지 더 보고 싶었다. 별일 없으면 이제 가봐. 월급 통장 손에 넣으면 그때 다시 와서 다음 단계를 얘기하자. 나는 글을 내보냈다. 박민준이 떠났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값비싼 수입 과일과 그가 떠날 때의 비굴한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을 쳐다봤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사과와 호의가 단지 내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면 그런 사랑은 너무나 값싸고 이기적이다. 나는 그 과일을 들고 문을 열어 문 앞 공용 쓰레기통 옆에 그대로 두었다. 더러워서. 문을 닫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유나에게 카톡을 보냈다. 박민준이 방금 왔었어. 생활비 반반하기로 했고 월급 통장도 받아온대. 유나의 전화가 거의 즉시 걸려왔다. 뭐, 걔가 사람이 됐다고? 해가 서쪽에서 떴나?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투였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생활이 안 되는 거겠지. 나는 박민준이 했던 배달 음식 맛없고 옷에 곰팡이 폈다는 불평을 유나에게 들려주었다. 유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천지가 진동할 듯한 폭소를 터뜨렸다. 거의 일부는 웃고 나서야 멈췄다. 세상에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큰 남자가 아내 없으면 기본 생존도 안 된다니.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광합성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 내가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공짜 식모를 되찾으러 온 것뿐이야. 그래서 너는 그냥 믿었어? 안 믿었어. 나는 창문에 비친 내 희미한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냥 보고 싶을 뿐이야. 30년 동안 엄마 목줄에 묶여 살던 그 개가 뼈다귀를 위해서 주인을 물어뜯을 수 있을지. 푸. 서아야, 너 요즘 말하는 거 진짜 독해졌다. 근데 마음에 들어. 유나가 웃었다. 그럼 연락 기다리는 거야? 응, 기다려야지. 내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나도 궁금하거든. 김정숙 여사님 마음속에 귀한 아들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2년 동안 꼭 쥐고 있던 그 월급 통장이 더 중요한지. 그 답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 내 휴대폰 차단 목록에 박민준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걸러졌다. 짧은 몇 글자였다.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안 주신대.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예상은 했지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말 조금의 반전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박민주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먹는 김정숙 여사를 마주했을 것이다. 우물쭈물 빙빙 돌려가며 온 힘을 다해 겨우 월급 통장을 돌려받고 싶다는 핵심 요구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자 김정숙 여사는 해바라기 씨 까먹는 것을 멈추고 TV도 껐을 것이다.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쇼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날개가 돋았다고 하늘을 날려고 해? 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린 거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내일 당장 한강물에 뛰어들란다까지. 마지막으로 카드는 없어도 엄마 목숨은 있다. 는 말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민주는 그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 외에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맥없이 패배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나에게 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나는 그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나조차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어리석은 기대마저 삭제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박민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노력했고 결과도 통보했으니 이제 내가 그를 이해하고 순순히 돌아가 그 기형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내 인생은 내가 집을 나오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장을 넘겼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일에만 몰두했다.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힘들었지만 매우 충실했다. 내 노력으로 하나하나의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는 그 통제감은 그 결혼 생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금요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끝났다. 회사에서는 우리 프로젝트 팀을 격려하기 위해 반차를 주고 꽤 두둑한 상여금도 지급했다. 나는 상여금을 들고 가장 먼저 백화점에 가서 오랫동안 갖고 싶었지만 차마 사지 못했던 립스틱을 샀다. 매장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피곤했지만 눈빛은 밝았고 입가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선명한 붉은색을 바르자 나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영화 속 여왕처럼 힘이 넘치는 기분이었다. 저녁, 나는 유나를 불러 상여금으로 비싼 오마카세를 사주었다. 서아야, 너 지금 모습 진짜 좋다. 유나가 사케잔을 들고 진심으로 감탄했다. 빛이 나, 정말로 너한테서 빛이 난다고. 그래? 내가 웃었다. 진짜야. 그녀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박민준이랑 있을 때는 너는 항상 잿빛이었어. 말도 조심조심하고 항상 그 사람 기분, 그 엄마 기분 살피기 바빴잖아. 지금 네가 진짜 이서아야. 나는 사케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며 약간의 단맛을 남겼다. 그래, 이게 진짜 나다. 내 성공에 기뻐하고 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나.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었다. 아니, 더 잘 살 수 있었다. 박민준과 김정숙이 이제 포기하고 잠잠해지려나 생각할 즈음 새로운 문제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친한 동료 몇 명이 나를 보며 시선을 피하고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듯한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부장님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평소에는 친절했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하고 난처해 보였다. 이 대리. 그는 나에게 앉으라고 하고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집에 무슨 일 있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부장님, 왜 그렇게 물으시죠?
부장님이 한숨을 쉬고 서랍에서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직접 보게. 나는 고개를 숙여 한눈에 보고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인쇄한 것이었다. 제목은 눈에 띄는 붉은색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분노의 고발 남편 월급 뺏으려 시어머니 폭행하고 가출한 고연봉 악녀 며느리. 글의 내용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극치를 달렸다. 글쓴이는 자신을 가슴 찢어지는 시어머니라고 소개했다. 글 속에서 나는 가난을 혐오하고 인색하며 악랄하고 시부모에게 불효하고 낭비가 심하며 매일같이 착한 남편에게 월급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정숙은 아들의 가정 화목을 위해 모욕을 참고 묵묵히 희생했지만 오히려 며느리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비련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글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선동적으로 쓰여 있었고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다. 한 장은 김정숙이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머리가 헝클어진 사진이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밀쳐진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한 장은 박민준의 집 사진이었는데 난장판이었다. 배달 음식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캡션은 악녀 며느리가 가출한 후 제 불쌍한 아들은 매일 이런 쓰레기 음식만 먹고 삽니다. 였다. 가장 악랄한 것은 글에 내 실명과 내가 다니는 회사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글 아래에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 사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이 나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저런 여자는 진짜 악마다. 저런 여자랑 결혼한 남자가 불쌍하다. 요즘 여자들 돈 좀 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신상 털어서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저런 악독한 직원을 쓰는 걸 상사들도 알아야지. 나는 그 종이들을 들고 손을 심하게 떨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나는 김정숙의 파렴치함을 너무 얕봤다. 그녀가 이런 저급한 수법으로 인터넷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나를 망가뜨리려 할 줄은 몰랐다. 이 대리, 이 글, 어젯밤에 회사 단톡방에도 올라왔었어.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 부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본사에서도 오늘 아침에 전화와서 상황을 물어봤고,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직원의 품성과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네. 나는 그의 뜻을 알아들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는 악명을 얻는 것은 물론 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이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다. 부장님, 나는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일단 진정하게. 부장님이 손을 저었다. 자네를 비난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회사는 자네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회사와 자네 개인 모두에게 상처가 되네. 알겠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침착해졌다. 부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글에 나온 내용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회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3일 휴가를 주겠네. 이 일에만 집중하게. 회사에서 증명서를 떼어주거나 법무팀의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사무실을 나오자 마치 저기로 가득 찬 정글을 걷는 기분이었다. 길을 걷는 동안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나에게 꽂혔다. 동정, 경멸, 그리고 대부분은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호기심. 나는 무시하고 곧장 내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다.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등을 꼿꼿이 펴고 회사를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나는 조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회사 건물 아래 서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열었다. 온갖 욕설과 저주가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왔다. 내 사진, 내 이름, 내 회사, 심지어 내 출신 대학까지 더 많은 개인정보가 소위 정의로운 네티즌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옷이 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던져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기분이었다. 김정숙, 박민준. 정말 대단하다. 나를 망가뜨리고 싶다고? 그럼 내가 보여주지. 벼랑 끝에 몰린 토끼가 정말로 사람을 무는지.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갔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일시성을 가진 여자 변호사였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능숙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인쇄한 글과 사건의 전말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 듣고 나서 미간을 찌푸렸다. 이서아 씨, 시어머님의 이런 행위는 이미 이서아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명예훼손 혐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봤다. 안심하세요. 법적으로 이서아 씨는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절대적입니다. 이 변호사님, 저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녀를 보며 한자 한자 말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제 모든 손실을 배상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글을 쓴 김정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글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최대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증거. 나는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와 박민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된 생활비를 부담했다.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가계부 기록이 있다. 그 금목걸이는 내 신용카드로 샀고 결제 기록이 있다. 집월세 계약서는 내가 썼고 월세도 매달 내가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송금 기록이 있다.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그날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웠을 때 복도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가 스스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스스로 나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올린 사진들, 그 집이 난장판인 사진은 오히려 내가 떠난 후 박민준의 생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증명해준다. 아주 좋습니다. 이 변호사는 들으면서 빠르게 노트북에 기록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유리합니다. 이서아 씨, 아주 침착하고 이성적이시네요. 앞으로의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외에도 글쓴이의 IP 주소를 확보하고 인터넷에서 이서아 씨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신상을 턴 모든 계정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서아 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변호사 서한을 보내 관련 글을 즉시 삭제하고 글쓴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이 변호사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듣자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님, 명예훼손 소송 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이상 망설임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다른 일 하나를 더 의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민준 씨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하늘이 흐린 것이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그 인터넷 폭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평온과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어떤 일은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김정숙은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정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내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그녀는 단지 나를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아파트에 틀어박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카톡 대화 내용. 나는 그 차가운 숫자와 글자들을 보며 마치 2년 동안 상연된 어처구니 없는 독백극을 보는 것 같았다. 주인공은 나, 자만심에 빠진 바보, 관객은 나 자신뿐이었다. 유나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박민준의 집에 쳐들어갈 뻔한 것을 내가 겨우 말렸다. 서아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같은 남녀, 너무하잖아. 그녀는 화가 나서 눈이 빨개졌다.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목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유나야,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 안 참을 거야. 그럼 어쩔 건데?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김정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야. 이혼? 해야지. 당연히. 유나는 즉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 하루라도 더 있으면 역겨워. 변호사가 절차를 밟는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부계정으로 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 글은 극적인 갈등 요소 덕분에 인기글이 되어 있었고 조회수와 댓글 수가 무서울 정도로 높았다. 나는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보며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나는 해명하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대중이 흥분했을 때 어떤 창백한 해명도 변명으로 치부되어 더 거센 공격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기다렸다. 최적의 반격 시기를. 셋째 날, 변호사 서한이 정식으로 발송되었다. 커뮤니티는 즉시 반응했다. 그 인기글은 소리소문 없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영향은 퍼져나갔다. 많은 바이럴 마케팅 계정들이 글 내용을 캡처하여 온갖 소셜미디어에 퍼뜨렸다. 나의 악녀 이미지는 이미 굳어진 듯했다. 바로 그날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시아버지 박민준의 아버지 박상철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하니?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내가 봤다. 박상철 씨가 한숨을 쉬었다. 내 시어머니, 그 사람이 너무했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박상철 씨는 항상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격이 유약해서 평생을 김정숙에게 눌려 살았다. 집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었다. 서아야, 혹시 이거 합의로 끝낼 수는 없겠니? 그는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다 한 가족인데 법정까지 가면 보기 흉하잖니? 내 시어머니도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님, 나는 그의 말을 만약 제가 인터넷에 아버님이 밖에서 바람을 피운다고 글을 올려서 아버님 평생의 명예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 아버님은 저를 신경 안 쓰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순식간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는요? 그 사람도 이 일 알아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알지? 박상철 씨가 우물쭈물 말했다. 걔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사진 찍는 거 도와줬다고 하더라. 그랬구나. 그 집 난장판 사진은 박민준이 직접 협조한 작품이었구나. 내 마음은 완전히 쇠처럼 차가워졌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김정숙 여사님과 박민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할 말 있으면 그분들 변호사를 통해 제 변호사에게 하라고요.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또 이틀이 지나 이 변호사에게서 소식이 왔다. 김정숙이 법원 소환장을 받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자신을 고소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먼저 전화를 걸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했다. 배은망덕한 년, 독한 년, 언젠가 천벌 받을 거라고 했다. 내가 동요하지 않자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온갖 친척들을 동원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준도 마침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의 긴장된 숨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터넷 글. 미안해. 그는 힘들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할 말 다 했어.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박민주는 내 차가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급하게 말했다. 서아야,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일 감당 못하셔. 네가 고소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대. 이제 와서 무서운가 보네. 나는 비웃었다. 처음에 인터넷에서 가장 악독한 말로 사실을 조작해서 내 명예를 훼손할 때는 후폭풍은 생각 안 했나 보지?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사과하게 할게. 뭐든지 다 하게 할 테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박민준의 말투는 애원에 가까웠다. 사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박민준 씨, 잊었나 본데 명예훼손 소송 말고도 우리 사이에는 이혼 소송도 걸려 있어. 전화기 저편의 숨소리가 멎었. 이혼? 그는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것처럼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야,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내가 반문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한 건데? 당신 월급 통장을 손에 쥐고 내 피땀 어린 돈을 쓰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 어머니가? 아니면 당신 엄마가 나를 모함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사진까지 찍어주며 협조했던 당신이? 박민준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당신이 당신 어머니 편에 서서 함께 나에게 더러운 물을 뿌린 그 순간 완전히 끝났다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내 블로그에 로그인했다.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거의 쓰지 않던 계정이었다. 나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 장문의 글을 썼다. 글의 제목은 저는 시어머니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더 이상 공짜 ATM기가 되기 싫었을 뿐입니다. 였다. 그래서 나는 격한 언어로 누구를 욕하지 않았다. 단지 침착하고 절제된 어조로 지난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서술했다. 결혼 전 김정숙의 너희 돈 모아줄게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결혼 후 내가 어떻게 혼자 모든 생활비를 감당했는지 나는 내 가계부를 공개했다. 모든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물건을 사준 송금 기록, 심지어 그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까지 공개했다. 나는 집 월세 계약서와 매달 월세를 납부한 스크린샷을 올렸다. 나는 박민준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 평범하면서도 서글픈 대화들은 우리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김정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박민준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건의 법원 사건 접수 통지서를 선명하게 첨부했다. 글의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썼다. 저도 한때는 결혼이 인내와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결혼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관계의 일방적인 요구와 착취만 남았을 때 제때 손절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아들 월급을 엄마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전 시어머니와 아내가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 남편이 언제쯤 진정으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후 나는 휴대폰을 끄고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 풍경을 바라봤다. 나는 이미 거대한 폭탄을 던졌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멋진 역전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 세상이 뒤바뀌어 있었다. 내 블로그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룻밤 사이에 공유, 댓글, 좋아요가 모두 수십만을 넘었다. 여론은 압도적인 기세로 완전히 뒤집혔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나를 가장 심하게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블로그 아래에 줄을 서서 사과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욕했는데 정말 눈이 삐었었네요. 이 시어머니랑 남편 진짜 현실판 흡혈귀네요. 너무 무서워요. 지지합니다. 이혼하세요. 저런 남자랑 이혼 안 하면 뭐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말에 순간 눈물이 났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최고예요. 내 이름과 내 이야기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나는 모두 거절했다. 내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명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단지 나의 결백과 정의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일이 이렇게 커지자 박민준과 김정숙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모두 공개되었다. 매일 누군가 그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페인트를 뿌린다고 했다. 김정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박민준도 회사에 가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인터넷 폭력의 역풍을 맛보았다. 재판이 열리는 날, 날씨는 맑았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이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피고인석에서 김정숙과 박민준을 보았다. 불과 반달 만에 두 사람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김정숙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의 그 비열하고 약삭빠른 기색은 깊은 공포와 쇠락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민준은 더욱 초췌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법정에서 우리 측 변호사가 제시한 철통 같은 증거들 앞에서 김정숙은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의 엄중한 신문과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법정에서 인터넷에서 사실을 조작하여 나를 명예훼손한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 최종 판결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김정숙은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헛소문이 퍼졌던 모든 플랫폼에 한 달 동안 연속으로 나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동시에 그녀는 이로 인해 발생한 나의 모든 경제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총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나와 박민준의 이혼 소송은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했고 김정숙의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이에는 공동재산이 없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없었다. 결혼 후 내가 부담했던 모든 생활비는 혼인관계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라 법적으로 공동채무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판사는 선고할 때 특별히 한마디 했다. 혼인의 기초는 신의와 존중입니다. 피고는 이 실패한 결혼에서 교훈을 얻어 책임감 있는 남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을 나오는 순간 햇살이 좋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다.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이 변호사가 웃으며 나와 악수했다. 이서아 씨, 축하합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했다. 방금 법정 밖에서 전 남편분이 말을 걸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나는 법원문 쪽을 돌아봤다. 박민준이 계단 아래에 서서 넉나간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정숙이 없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이 변호사에게 미소 지었다. 다 끝났어요. 더 할 말도 없고요. 말을 마치고 나는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다. 나중에 유나에게 들었다. 박민준의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고. 김정숙은 이 일로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원망을 박민준에게 쏟아부으며 매일 집에서 그를 쓸모없고 무능하고 아내에게 홀려 엄마를 버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했다고 한다. 박민준도 회사에서 이 일로 모든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결국 그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했다. 30대 중반에 한 푼의 저축도 없고 직장까지 잃은 남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을지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심지어 내가 사는 오피스텔 아래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내용은 사과와 참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이미 어머니와 선을 그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고 다시는 만나지도 않았다.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은 놓치면 평생이다. 1년 후 나는 내 노력으로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올랐다. 나는 그 배상금과 내 저축을 합쳐 고급 경영자 과정에 등록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풍경을 보았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고 와인 감별법을 배웠고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날 나는 파리의 센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금빛을 입히고 있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아야, 오늘 엄마가 누구 만났는지 아니?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누구요? 박민준 엄마, 김정숙.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사람 엄청 변했더라. 머리가 다 하얘지고 깡말랐어. 나를 보더니 쥐가 고양이 본 것처럼 고개 숙이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내가 불렀지. 내가 민준이는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지방으로 일하러 갔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돌아온대. 돈도 안 보내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머, 예전에는 아들이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왜 효도를 안 한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다 그 잘난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렇다고 하더라. 엄마가 전화기 저편에서 숨이 넘어갈 듯 웃었다. 나도 렴부주 웃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말했다. 에휴, 신경 쓰지 말자. 엄마가 웃음을 멈추고 말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너는 혼자 밖에서 괜찮니? 나는 눈앞에 반짝이는 강물과 멀리 불이 켜진 에펠탑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풀내음과 길가 카페에서 풍겨오는 짙은 커피향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나는 웃으며 말했다. 눈가가 약간 촉촉해졌다. 저 잘 지내요. 지금처럼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